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는 시간이 금이라고 하죠. 그런데 과학의 시선으로 봤을 때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시간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오늘은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주가 없다면 시간이란 개념도 아무런 뜻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가 존재해야 비로소 시간도 의미를 가지게 되죠. 아주 오래전 많은 사람들이 우주는 정적이고 불변하는 것이라 믿었던 때에는 우주의 시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믿음의 영역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1929년 에드윈 허블의 발견이 우주의 시작을 과학의 영역으로 옮겨 놓았죠. 바로 은하들이 급속히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달리 생각하면 이전에는 더 가까이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시간을 아주 많이 거슬러 올라가면 우주가 한 점에 모인 시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고, 허블의 발견은 우주의 시작점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발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발견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지식혁명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아인슈타인조차도 당시에는 우주는 팽창하지도 수축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허블의 발견 이후 초기 우주의 모습을 찾는 연구가 진행되었고, 러시아 출신의 미국 물리학자 조지 가모프는 1946년 초기 우주는 고온 고밀도 상태였다가 급격하게 팽창했다는 논문을 발표하죠. 이에 따르면 우주 탄생 1초 후에는 100억도, 3분 후에는 10억도, 100만 년 후에는 3000도로 식었을 것이며, 우주 초기에는 온도가 너무 높아 무거운 원자들은 존재할 수 없었고, 이후 식는 과정에서 생긴 수소와 헬륨이 현재 우주 원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미국의 물리학자 랠프 엘퍼와 로버트 허먼은 초기 우주의 흔적인 복사선,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에 남아있을 것이며 그 온도는 영하 268도씨일 것이라 예측했죠. 그로부터 약 20년이 흐른 1964년 벨 연구소의 마이크로파 연구자 아노 펜지아스와 로버트 윌슨이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합니다. 그 온도도 269.5도씨로 예언과 1.5도씨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죠. 펜지아스와 윌슨은 이 발견을 통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우주는 한 점에서부터 탄생한 후 팽창하여 오늘에 이르렀고, 시간 역시 빅뱅에서부터 시작하여 138억 년가량이 흘렀다고 예측하고 있죠. 그렇다면 시간은 어떻게 흐를까요? 아마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신 분이라면 시간은 중력에 따라 빠르게 흐르기도 느리게 흐르기도 한다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빛이 모든 등속운동계에서 똑같은 절대 속도로 측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존의 고전역학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서로 독립적이라 생각했지만, 아인슈타인의 이 생각은 시간과 공간을 엮인 값으로 만듭니다. 빛이 절대 속도를 가진다는 것은 상대적인 운동이 어떠하든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거리를 이동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독립적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성 이론에서는 1차원의 시간과 3차원의 공간이 합쳐진 4차원 시공간을 형성합니다. 그 결과로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어떤 개의 관찰자는 그 개에 대해 등속도로 운동하는 개의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고 측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V는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속도이고, C는 빛의 속도, T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을 뜻합니다. 지구에 대해 속도 V로 운동하는 개에서 어떤 사건이 그 개 기준으로 T의 시간 동안 일어났다면, 지구에서는 그 사건이 T-의 시간 동안 일어난 것으로 관측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V가 빛의 속도 C에 가까워질수록 T-는 굉장히 길어지게 되겠죠. 반대로 등속운동의 우주선에서는 자신이 정지해 있고 지구가 등속운동을 하고 있기에 지구의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실제로 매우 정확한 시계를 비행기에 실어 올리면 지상에 가만히 있는 시계보다 약간 느리게 가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죠.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는 것을 특수상대성 이론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중력이 큰 곳에서는 왜 시간이 느리게 가는지 알아봐야겠죠. 특수상대성 이론이 등속 운동을 하는 개를 다뤘다면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개를 다루는 일반 상대론을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F는 ma에 의해 정의되는 관성 질량과 중력이라는 힘의 근원인 중력 질량이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라는 등가 원리를 밝힙니다. 등가 원리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죠. 여러분이 밖을 볼 수 없는 우주선에 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우주선이 지구의 중력 가속도와 동일한 가속도를 받고 있다면 우주선 안에 있는 여러분은 지금 지구에 있는 것인지 우주선이 이동하고 있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잠깐 눈을 감아 보시고 여러분이 중력 가속도와 동일한 가속도를 받는 우주선 안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가 받고 있는 힘이 중력인지 우주선의 가속도인지 구분할 수 있으실까요? 바로 이것이 등가 원리의 개념입니다. 등속계에서 직진하는 빛은 등가속계에서 보면 가속을 받아 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우주선으로 돌아와서 가속도를 받아 이동하고 있는 우주선에 빛 알갱이가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등속계에 있는 우주선에서는 빛 알갱이가 들어온 방향에서 정확히 직선 경로에 있는 곳에 닿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속도를 받고 있는 우주선에서는 빛이 직선 경로보다 아래쪽에 닿게 되겠죠. 가속도가 클수록 더 아래쪽에 닿게 될 것입니다. 빛이 직진
전진하지 않고 휘어진 것으로 확인되겠죠. 여기에 등가 원리를 대입해보죠. 등가 원리가 중력을 받는 것과 가속계에 있는 것이 같은 것이라고 하면 가속도를 받는 우주선에서 빛이 휜다면 중력이 있는 곳에서도 빛이 휘어지겠죠. 여기서 아인슈타인은 질량을 가진 물체는 시공간을 휘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물체의 질량이 커질수록 시공간은 더 많이 휘어지게 됩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침대 매트리스에 오르면 더 많이 꺼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주변에 물체를 올려보면 매트리스가 꺼진 것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중력의 개념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빛도 시공간이 휘어졌기 때문에 이동 경로가 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강한 중력장에 의한 시공간의 왜곡은 시간을 느리게 가게 합니다.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등 가속계에 있는 우주선의 바닥에서 위로 빛을 쏘았을 때를 가정해보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주선에 있는 사람에게는 바닥에서 빛을 쏘아 올렸다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시간이 등 속계에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측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등 가속계 외부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관측했을 때는 빛이 더 오랜 시간이 걸려 바닥에 있는 사람에게 도달하는 것으로 측정될 것입니다. 등 속계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등 가속계에 있는 사람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간 것으로 보일 것이고 가속이 클수록 그 차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것이 극대화된 것이 바로 블랙홀이죠. 블랙홀의 질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변의 시공간을 휘게 만들고 블랙홀 주변의 시간은 무한히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구 밖에 있는 인공위성을 활용해서 GPS 시간을 맞출 때도 이러한 변수를 고려해서 맞추게 됩니다. 시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지만 아직도 시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인류는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에 대한 정의와 시공간의 얽힘은 알고 있지만 시간이 공간과는 달리 왜 한 방향으로 흐르는지, 양자역학이 적용되는 고중력 세계에서는 시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등의 질문은 아직도 남아있죠. 그만큼 앞으로 우리가 알아가야 할 것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보다 많은 천문우주 지식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천문우주 지식정보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이 영상이 시간에 대해 조금 아는 척 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과학기술이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여러분이 언젠가는 아는 척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대신 공부해서 아는 척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꿉니다. 언제나 그랬듯이.